자, 3차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여튼, 우리가 이제 논증적 글을, 주장하는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논증적 글을 쓸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흑백 논리에 오류에 빠지지 말자 이겁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선이고, 상대편의 주장은 악이다라고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당신의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도 일정하게 타당성 있는 부분은 있다. 그건 나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우 균형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지성인이고 또 어떤 균형 감각을 잃지 않은 그런 그 지성인,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고편 8주 3차시 하고 있는 거죠. 사용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성찰.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사회적 연대성과 사용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죠. 누구나 연대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죠. 우리는 그 이제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어떤 인간이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대하여 연대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건 간에 그런 공존재로서 뭐 이제 뭐 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뭐 사회적 존재란 얘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극악무도한 살인범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 아니요. 구성원이긴 하지만 구성원이긴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한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이면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죄책이 면제됩니까? 아니죠. 어,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친구들도 아닌 인간은 누구나 한순간에 정신착랑 등으로 흉악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왜 이제 이것은 과도한 그 논리적 전개예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는 존재죠.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그다음에 주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행복을 누릴 권리는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해쳤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에서 당연히 추방하고 징벌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왜 흉악범들이 그러니까 즉 이제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왜 흉악범들이 생겨났는지, 그러니까 그 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그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런 범죄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러한 범죄의 발생 원인을 잘 헤아려서 그것이 개인적인 요인이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든 그 요인을 잘 찾아내서 개인적 차원의 어떤 뭐 소위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약물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회가 굉장히 이제 불평등한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이런 자본의 논리 속에 우리가 포획되어 있으니까 이 자본의 논리를 어떻게 그야말로 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좀 더 평등 지향적인 사회 체제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것도 필요해요. 그건 당연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그 이제 경우에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 모순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되어 있고 생존 경쟁에선
낙오된 사람은 도무지 최소한의 사람 대접조차 받기 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드물고 악랄한 방법과 수단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일수록 교만 방지하고 향락과 사치에 몰두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말 그대로 고지식하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LH 사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개발 예정 지역을 미리 이렇게 그 산다거나 이런 아주 못된 LH 직원들 중에서 일부가 그 비아냥거렸잖아요. 니들도 뭐 실력이 있으면 응? 공부를 못해서 우리 저 공사에 못 들어놓고 뭐 부럽냐라거나 응? 니들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그 뭐 이미 이 투기로 평생 그 정년 때까지 벌 수 있는 그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잘려도 뭐 우리 손해 보는 거 없다거나 뭐 이렇게 비아냥거려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좀 높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거죠. 지들이 했던 그 못된 짓을 오히려 그 자랑하고 있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사회적 현상. 그래서 졸부들과 세력가들은 소외된 자들에게 오히려 정오심을 유발해. 이게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이 글은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런 어떤 흉악한 범죄 이면에는 바로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이제 생각은 내 주장은 뭐냐면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는 구조의 문제대로 그 적극적인 어떤 개선에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흉악한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글은 이제 이 구조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그 개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제 좀그 반감시키는 약화시키는 그런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가족이나 뭐 내가 아는 사람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든가 뭐 만인은 만인의 책이라는 말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과장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비정한 사회에서 엽기적인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도로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고용주가 덤프트럭 운전사에게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무조건 빨리 많은 짐을 싣고 갔다 오기만을 소위 강요하면 소위 탕튀기를 강요하면 대부분 운전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도로 규칙을 위반하는 길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또 뭐 졸음운전을 하거나 뭐 난폭운전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죠. 그랬을 경우에 그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라든가 이 사람만 처벌해서는 안 되죠. 그건 충분히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건 옳다는 얘기예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개인 그 운전사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 운전사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앞차를 졸음운전이라든가 뭐 전방주 시트만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다른 차를 밀어서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뭐 중앙선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서 그냥 들이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치워 죽게 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범행을 그런 그 소위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은 그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형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형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항상 근거를 들 때
초점을 흐리면 논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 논점 이탈에 논리적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글은. 알겠죠? 근거가 지금 엉뚱한 근거들을 많이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 그 사형 제도가 그러니까 사형의 그러니까 어떤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만이 능사인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개인에게만 사형이라고 하는 극한 형벌을 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렇게 논리적 근거, 이 논의를 전개해야 논리적 정합성이 맞고 설득력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물론 의도는 그래, 이제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논점을 자주 이탈하고 있고, 그래서 논리적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근거를 굉장히 많이 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낙태 같은 경우도 봅시다. 1년에 100만 건 이상 되는 낙태가 이루어져도 의사들 낙태 범인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더라.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인명경시풍자 우리 이것도 사실은요. 이건 이제 낙태의 문제인데, 물론 낙태가 살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편에서 본다면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에, 그쵸?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에 그 소위 낙태라기보다는 임신 중단, 그것은 그 자기 몸에 어떤 주체적 선택으로서의 그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로 우리가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출산한 이후에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임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출산을 해야만 하는가의 그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오직 낙태는 하나의 살인이다, 그리고 인명경시풍조다, 이렇게 아주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은 뭐 강조해야죠.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나 명분만 정당화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심지어 살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과 관계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책임감과 죄식과 책임감에 매우 무뎌져 있다. 그래요. 정당화와 합리화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정상비는 물론이고 교육계 숫자도 만연되고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그 잔혹무도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 부모 형제자매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형할 수도 없고 사형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여기 보면 우리는 불쌍한 그들에 대해 연민과 치근하면 동포의 연대. 왜 이런 우리 이제 분단 체제에서 그 어떤 그 남이나 북이나 그 독재 체제에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단 체제를 악용하고, 그래서 이제 간첩을 고문으로 양산하고 사형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죠. 그건 알겠는데, 그것과 흉악한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가 왜 이렇게 아주 그 논점을 다양하게 이탈해가면서 주장을 펴는지, 난 도무지 설득력이 없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사형제도의 합헌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격 봅시다. 인간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규명하고 중시하는 철학적 인간학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저렴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뭐 철학적 인간학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인간의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그럽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명권이
봅시다. 인간의 생명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헌법 10조에 있고 뭐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가 있는데 예. 그 다음에 헌법 37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일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권의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형제도를 명시한 형법의 합헌성에 대해서 대법원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군요. 가장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문은 인도적 또는 종교적 기원지에서 정기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른적이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규정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 형사 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뭐 정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결하고 있다. 난 이걸 지지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부 소수 의견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해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그 다수 의견은 아니어서 사형제도는 여전히 헌법에 합치된다. 현재까지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논 거에서 다른 규정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 범인을 사형시키지 않고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범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재범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제시해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보면 좀 되면 230년 징역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그만큼 이제 사형 대신에 그런 이제 교도소 안에서 늙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그렇게 이제 제시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소위 법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형 제도가 아니라 그들을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 종신형을 그러니까 들고 죽을 때까지 가둬놓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둬놔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 가족의 복수심을 고려해서 범인을 사형시킨다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범인을 죽이는 것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가족 또한 친지 원한을 푸는데 일시적인 감정 해소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허망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의 원한은 사무치겠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범인을 사형시켰다고 해서 심각한 살인범이 생기지 않거나 줄어들지는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형을 시킴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죠. 나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가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보다 형법범위 증가하고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은 사실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같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래요. 사실은 아까 위화력이 없다는 거 설명했잖아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그와 같은 그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겁먹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그것을 증명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사형제도를 유지하자고 하는 쪽은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사형제도를 피해자론자들은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죠. 그런 거예요.
자, 생명권은 그 무엇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고유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죠. 서로 생명권은 사람이 죽거나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할권에 속하고,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논리죠. 이건 종교적인 논리예요. 이건 교회에서 주장할 문제지, 철학의 영역에서 주장할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생명권은 하느님만이 거둘 수, 그러면 이제 내가 독서 토론에서 이야기했고 사고 표현에서는 그분 설명을 하지 않았군요. 우리 사고 표현을 우리 분반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은 독서 토론을 같이 듣고 있던데, 그 친구들은 아마 내가 독서 토론 8주차에서 아마 그 설명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밀양이라고 하는 전도연과 송광호가 출연했던 그 영화에서 그러거든요. 전도연의 초등학교 아들을 유괴해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살인범, 유괴범이 그 이제 아이가 다니는 웅변학원의 원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주변에서 전도연한테 워낙 교회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풀도록 전도연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또 과잉 행동을 보였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독서 토론 수업에서 전도연이 그 범인을 가서 또 이제 일부러 그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면회해가지고 자기가 용서를 하겠다고 뿌득뿌득 이제 우기다가 실제로 그 범죄자를 면회하잖아요. 가서 이제 근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이 편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전도연이 쓰러지잖아요. 울부짖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단 말이냐. 그쵸? 그래서 나는 이런 종교적 어떤 신념이 이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이분이 뭐 철학과 교수신데 정말 난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할 얘기죠. 철학자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역으로 봐요. 하나님만이 그 생명권은 하나님만이 거둬가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범죄자에 의해서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그 성폭행자, 그 성폭행하고 여인을 아주 그 얼굴이 형체를 온전한 형체가 아닐 만큼 이렇게 주먹으로 폭력을 가해서 얼굴이 완전히 깨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경찰관 앞에서 또 이렇게 흉기를 난사해서 그 여인을 생명을 박탈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만이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것을 그 흉악한 범죄자가 거둬갔잖아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그 여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이 그러면 그 자를 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하느님이 어떤 벌을 내리는데요? 오히려 그 자는 이제 교도소에 가서 그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능한가요?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그 신심이 독실한 신자가 개별적으로 용서할 수 있겠죠.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라고 보고 용서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판의 문제는 내가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5판은. 근데 아까 그런 경우는 5판이 가능성 없죠? 5판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사형이 필요하다,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상자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철저히 부인되고 55판의 가능성이 철저히 부인되는 명확한 그런 범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흉악한 범죄, 빼박 범죄의 경우에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는 전혀 지금 거론하지 않고 있죠. 정치적 악용 가능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만이 생명을 뭐 박탈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논리, 그다음에 55판의 가능성, 이것은 그 현실 적합성과 전혀 무관한 그런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이 그런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나는 이 글을 판단해요. 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죠. 법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립할 수. 그러니까 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국민을 살해한다는 것은 국가와 법을, 이게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형을 이제 그 사법 살인이다, 국가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결론, 사형제도 폐지 주장의 인간학적 배경은 한마디로 인간 존엄성을 고양하자.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 새겨 들어야죠. 근데 한 사람의 그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잔인 무도한 방법으로 해친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쵸? 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했습니다. 이 8주차를 이제 이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1차 시체, 3차 시를 통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이 논문, 글을 살피면서 내가 조목조목 나의 입장에서, 나는 사형제도를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입장에서 편지, 이 글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적 모순, 이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어요. 그렇죠? 자, 피곤하니까 한 2, 3분 음악을 한 곡 듣고 8주차 전체를 끝내도록 합시다. 괜찮아. 예, 괜찮아. 경이로운 소문의 OST입니다. 괜찮아. 자
자, 여기까지 하죠. 8주차 모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